러시아 해군은 대체 불가능한 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크림반도의 재앙 이후 흑해 함대의 새로운 기지가 된 노보로시스크 항구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은 안전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찾아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밤을 낮으로 바꾸고 러시아 해군 항구 전체를 산산조각내며 그 뒤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사실상 쓸모없어진 러시아 함대의 치명타를 가한 것입니다. 3월 1일 밤부터 2일에 걸쳐 우크라이나는 현재 흑해 함대의 주요 기지인 노보로시스크를 향해 드론의 지옥 같은 폭풍을 퍼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중과 해상 드론으로 엄청난 화력을 쏟아부어 노보로시스크 기지를 파괴하고 함대에서 5척의 함정을 제거했습니다. 이 함대는 푸틴이 시작한 전쟁에서 러시아의 핵심 부대였습니다. 5척의 함정은 잠시 후 다루겠습니다. 이번 공격 소식은 도시우시 비오나 텔레그램 채널에서 전해졌고 일부 수치도 제공됐습니다. 그 채널에 따르면 러시아 방공부대는 200대 이상 공격 드론이 몰려왔다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드론이 격추됐거나 피해가 드론 파편 때문이라는 주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이런 일은 드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너무 강하게 타격을 가해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그 국방부조차도 이번만큼은 숨길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공격의 아이러니는 노보로시스크가 러시아가 흑해 함대 군함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이라는 점입니다. 2023년 10월 ABC 뉴스는 러시아가 군함을 이 기지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과 해상 드론이 세바스토폴 이전 기지의 함대를 박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전술적 후퇴였습니다. 러시아는 주요 군함들을 우크라이나의 사정거리 밖에 있는 방어가 강한 항구로 옮겼고 공격을 받아도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러시아는 2024년까지 이런 후퇴를 계속했지만 우크라이나 주요 정보국의 대표인 안드리 유소프는 러시아의 군함들이 오래 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사일 고속정, 상륙함, 초계함이 파괴된 후 그 군함들은 더 이상 바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방어책을 찾으려 전술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 및 방위군은 기다리지 않고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유소프는 2024년 3월에 말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는 실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공격을 준비해왔으며 이 공격이 러시아 흑해 함대에 미치는 의미는 영상 후반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에서 선박 외에도 더 많은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이번 공격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군함 5척이 타격을 받았으며 이 5척 모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는 시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던 함정들입니다. 러시아 군함 손실 현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발렌틴 피콜로,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프로젝트 266M 기로의 제거함이며 우크라이나 야간 드론 공격으로 심각한 구조적 손상을 입었습니다. 기뢰 제거함이라는 단어로 이 함정이 우크라이나에 큰 위협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함정은 주로 기뢰 제거로 러시아 군함의 안전 항해를 돕지만 발렌틴 피콜 자체도 상당한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디갈은 이 함정에 대한 프로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함정이 대잠수함 전투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 군함이 우크라이나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완전한 잠수함은 없지만 시베이비 등 해저 드론을 다수 보유하고 이를 이용해 노보로시스크를 공격한 적도 있습니다. 발렌틴 피켈은 러시아가 이런 해저 공격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함정은 우크라이나의 공중 드론, 미사일, 전투기에도 위협이 됩니다. 20기의 이글라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과 30mm AK-306 대포 2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전자전 장비까지 더하면 이 함정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의 방대한 공중 및 해상 전력을 일부 파괴할 수 있으며 3000해리까지 항해할 수 있어 15일간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 함정은 임무에서 제외됐으며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당분간 복귀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프로젝트 1124M 알바트로스급 전함 2척 야이스크와 카시모프입니다. 2척 모두 소형 대잠함으로 우크라이나가 노보로시스크에 정박 중일 때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발렌틴 피켈처럼 이 함정들도 우크라이나가 해저 드론을 이용해 흑해 함대를 추가로 무력화하고 케르치 대교와 같은 크림반도 지역의 러시아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며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방해하려는 전략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벌 테크놀로지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1124M 함정 은특수 대잠함보다는 다목적 함정에 더 가깝다고 네이벌 테크놀로지는 전합니다.
이 함정들은 수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상 순찰, 정찰 임무 수행, 호송선 보호, 통신, 그리고 해적 1호의 부설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함정에는 80명의 승조원이 탑승하지만 우크라이나 공격 당시에는 승조원이 거의 없었고 이는 추후 공개할 사상자 수치로 확인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해군 160명을 사살하진 않았지만 함정을 빼앗은 것은 확실합니다. 선원들은 바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없으면 사실상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별다른 할 일 없이 앉아서 손가락만 꼼지락거릴 수밖에 없는 현역 군인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프로젝트 1124M, 은 잠수함 대응 무기와 함께 약간의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군함에 내장된 2개의 DTA-53 쌍발 어로의 발사기 외에도 헬리콥터와 항공기를 상대할 수 있는 OSA-MA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이 함정에 76.2mm AK-176M 중기관총이나 57 MMA-220 쌍포와 같은 포병 무기를 2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대잠수함 함정은 매우 다재다능하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흑해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 1124M 함정 2척이 격파됐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 보도 당시 위성 사진으로 군함 5척이 타격받은 것이 확인됐지만 3척만 공개됐었습니다. 이제 2척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으로마이단 프레스를 통해 3월 1일과 2일 우크라이나 타깃 목록 4번째가 아드미랄 SN 함정임을 알게 됐습니다. 러시아 프리기탐 아드미랄 SN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중앙 공격을 받아 PK-10 기만탄 발사기가 폭발했습니다. 이 발사기는 적에게 군함을 숨기기 위해 열 기만체와 체포를 살포합니다. 잘 안 된 것 같군요. 푸틴 3월 5일 키예프 포스트는 아드미랄 SN 공격을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공격해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 발사가 불가능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노보로시스크에 가까운 거리를 이용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계속 강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2월 7일 뉴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대규모로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24발의 미사일 중 일부 칼리브르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그 미사일 아드미랄 SN에서 발사됐나요? 우리가 절대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가까운 미래에 그 프리기탐으로 칼리브르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키예프 포스트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아드미랄 SN의 유탄 발사기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TK-25 전자전 EW2 시스템도 손상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간섭을 일으키며 레이더 전파를 탐지합니다. 우크라이나에게는 또 다른 큰 소식입니다. 또 하나의 전자전 시스템이 파괴됐다는 것은 러시아가 노보로시스크 기지에서 방어 수단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며 이는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심지어 그 프리기탐의 대공 미사일 유도 시스템 일부까지 파괴했습니다. 이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의해 무방비 상태가 된 이 함선이 러시아에게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투함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밀리터리 쇼에서 유익함을 얻고 계시다면 구독을 잊지 마시고 항상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몰라야 미사일 보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이 함정은 프로젝트 1241 전함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그 함정의 선미 부분에 직접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곳에는 몰라야의 기관실, 주엔진, 디젤 발정이, 그리고 AK-630M 30mm 대포 2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함정은 자신을 공격한 같은 종류의 드론의 근거리 대공 방어로 쓸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든 프로젝트 1241 함정을 소련 시절에 건조했으며 1979년부터 1984년 사이에 80척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군함을 대체할 만큼 대량으로 비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이벌 백과사전에 따르면 80척 중 대부분이 다른 나라로 수출되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점점 줄어드는 비축분 중 하나였던 미사일 함정을 잃은 셈입니다. 몰라야가 미사일 함정이라 언급한 것은 이 군함이 30mm 기관포보다 훨씬 강력한 무장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이 함정에는 SN5 지대공 휴대용 미사일 16발이 탑재되어 항공기와 헬리콥터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함정들은 상부 가판 쌍발 발사대 P-270 모스켓 미사일도 탑재합니다. 그래서 몰라야는 3월 1일 우크라이나의 기습 공격으로 파괴된 다른 함정들처럼 다재다능하지만 노후화된 강력한 전력으로 우크라이나 해군 전력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됐던 함정입니다. 이제 그 배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연기나는 5척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 함정이 노후화되고 러시아가 프로젝트 1241 함정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으므로 복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 대규모 함대 전체의 피해에 모욕을 더하듯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군사 분석가들이 앞서 언급한 프로젝트 1124 초계함이 있던 부두에서 어두운 자국이라고 부르는 것을 관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어두운 자국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부두를 공격했거나 러시아 군함 공격 후 화재가 부두까지 번져 추가 피해가 발생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피해도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피해가 많습니다. 흑해에서 가장 안전하던 러시아 해군 기지에서 우크라이나가 거둔 성과를 살펴보기 전에 이번 공격이 러시아에 어떤 의미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보로시스크가 가진 어떤 방어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흑해 함대의 가장 중요한 자산들을 노보로시스크로 옮긴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과 드론으로부터 그 자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거리 증가, 강화된 방공망, 이동한 군함들의 전자전 능력을 결합해 우크라이나가 최근과 같은 공격을 못하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그게 말이 됩니다. 노보로시스크는 이전 흑해 함대 기지였던 세바스토폴보다 훨씬 더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두 항구 사이에는 약 300km, 즉 약 186마일의 거리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가 세바스토폴에 도달하려면 흑해를 가로질러야 하므로 거리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 초기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흑해 함대 일부를 파괴하는 데 사용했던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수출형은 BBC에 따르면 사거리가 약 250km입니다. 이로 인해 흑해와 세바스토폴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노보로시스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푸틴과 크렘린 측근들이 간과한 점은 우크라이나가 2023년 러시아가 노보로시스크로 철수할 당시 보유했던 그 어떤 무기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자체 무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C-베이비 등 무기와 수백, 심지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 가능한 공중 드론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때 사정거리 밖에 있던 목표물도 이제는 충분히 타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알아차리기 훨씬 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끝내 그것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알았다면 노보로시스크에 전함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함들이 흑해 전체를 떠나지 않는 한 그 외에 어디로 갈 수 있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025년 9월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 드미트로 플레틴추크는 노보로시스크에 함정을 배치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러시아에 직접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바로 그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플레틴추크는 말했습니다. 12월 중순 우크라이나는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불가능이라던 일을 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노보로시스크에서 러시아 바르샤비앙카급 잠수함을 무력화했고 이로써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또 다른 러시아 자산이 제거되었습니다. 러시아가 플레텐추크의 경고를 듣지 못했다면 이번 공격이 그 의미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먼 항구에 숨긴 함선을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이용해 3월 1일과 2일에 행동했습니다. 12월 공격으로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방어 약점이 드러나자 우크라이나는 흑해 함대 마비를 위한 더 대규모 공격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아무것도 막지 못했고 5척의 군함이 격침되자 우크라이나는 계속 공격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 최신 공격이 러시아의 흑해 전쟁 전략에서 갖는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전략은 우크라이나의 최근 공격 전부터 이미 위기에 있었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2월 26일 기사에서 보도했듯이 흑해 함대는 노보로시스크 공격 훨씬 이전부터 이미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2월 말까지 러시아의 군함 최소 25척이 격침되었으며 이는 전체 함대 전력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제 5척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때 두려움을 샀던 함대에 대해 이 매체는 지역 내외에서 해상 전력을 투사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되었으며 축소된 작전 환경에서 계속해서 전술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흑해에서의 실패를 잘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일로 인해 러시아 해군 지휘부에서는 책임자가 교체되었고 흑해 함대의 현 사령관 세르게이 핀추크도 1월 말 크렘린이 그의 권한 박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군함을 흑해에서 최대한 멀리 두는 것만이 선택지입니다. 핀추크가 흑해 실책의 희생양이 될 수 있지만 후임자도 여전히 해결책이 없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노보로시스크도 타격할 수 있어 함대가 멀리 이동해야 하고 항구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역할도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러시아가 흑해 함대에서 전함 5척을 추가로 잃은 것은 치명적이지만
우크라이나의 200대 이상 드론 부대가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참모본부는 3월 2일 게시글에서 전날 밤 발생한 공격 중 노보로시스크에서 타격한 모든 목표를 공개하며 이를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샤슈카리스 석유 터미널에서 목표를 타격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주요 산업 파괴를 멈추지 않음을 러시아에 다시 알렸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해당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으며 참모본부는 예비 정보에 따르면 터미널의 유조선과 S-400 복합체의 레이더 기지에 대한 피해가 확인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많은 석유의 손실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S-400이 파괴된 것이 우크라이나의 미래 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이 노보로시스크를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또 다른 방공 시스템이었으나 이제는 제거됐습니다. 이는 더 많은 공중 통로가 열렸고 3월 초 공격이 정점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의 전조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우크라이나가 S-300의 유도 레이더와 판치르 SE도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방공 시스템 2개가 추가로 파괴되었고 의미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매체는 우크라이나가 셰스 하리스 터미널 석유 적재 무두 6곳을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부두들은 크림반도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석유를 받았습니다. 이제 단 한 곳만 남아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적어도 앞으로 며칠 동안 지상군의 보급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최소 17명의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야간 공격으로 러시아 해군 3명이 사망하고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해군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많은 군함들이 연기에 휩싸인 잔해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목격한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이전에 시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공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에도 흑해 함대의 군함들을 격침시킨 적이 있지만 하룻밤 사이에 5척이나 격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전에도 노보로시스크를 공격한 적이 있지만 3월 1일과 2일에 항구를 공격했을 때만큼 강력하게 타격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공격은 오래 기억될 사건이며 몇 주 전 시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가 지상에서 한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작전이었지만 전쟁이 끝나면 역사에 남을 또 다른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저희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의 최신 공격 소식을 모두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